이게 뭐지? 뭐? 리스류 연체? 내가 지금 사기당한 거가? 이번 달에 갯돈이 딱 들어왔는데 요거 어디 굴릴 데 없나? 보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아, 요거 요새 뜬다는 그건가 보네. 사업 파트너를 모집한다고. 아, 그 신재생 에너지 그 사업 파트너 모집한다는 광고 보고 전화 드렸거든요. 전화 잘 하셨습니다. 이게 요즘 완전 떡상 사업이라 딱 20명만 모집하는데 마지막 번째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 마지막이요. 네, 저희 사무실이 로이어동에 있는데 오셔서 직접 설명도 좀 들으시고 한번 살펴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제가 내일 사무실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사무실이 영 허접한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자, 차부터 한잔 하시죠. 예. 아, 근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풍력 에너지도 하고요. 자동차 2차 전지 사업도 합니다. 저희가 규모가 좀 커서 이걸 사업 파트너분들이 각자의 법인을 설립해서 소유주가 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그 가맹점처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각각의 법인을 모아서 하나의 조합을 만들 겁니다. 그 조합 이름으로 정부로부터 독점 사업권을 따내는 거죠. 정부로부터요. 이거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 당연하죠. 요즘 신재생 에너지가 아주 뜨고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 예. 사업권만 따내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동방석에 앉는 겁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대기 중인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저도 사업에 합류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법인 설립 사무에 바로 들어갈 테니까 신분증이랑 예금 통장 카드를 주시면 됩니다. 카드를요? 아, 예. 정부의 사건을 따내면 보조금을 받을 통장이랑 카드라서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아, 참. 휴대폰도 하나 개설해 주세요. 휴대폰도요? 네. 법인 설립하는데 필요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럼 제가 개설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예, 박 대표님. 허 대표님, 주식회사 별천지 설립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예, 이제 정부로부터 독점 사업권을 따내는 작업 들어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저는 박 대표님만 믿겠습니다. 네. 벨레 베레스. 그럼 한번 공인 인증서부터 한번 받아볼까? 자, 이 공인 인증서로 뭐부터 하지? 그래. 일단 차부터 리스트를 한번 해보자. 예, 다준다 캐피탈이죠. 예, 성능차를 회사 명의로 하나 리스 하나 할까 했어요. 현대보정이요? 제 명의로 해도 되죠? 아, 네. 제 이름은 허은수고요. 네, 관련 서류는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모모 캐피탈이죠. 성용차를 하나 제 명의로 리스 하나 할까 했어요. 네, 제 이름은 허은수고요. 주민번호는
790-111. 네네. 네, 신분증 사본이랑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허은수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사기인데요. 법원에서 내한테 뭐가 날라왔지? 뭐 소송? 뭐 리스료를 연체했다고? 아니 자동차를 리스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뭔 소리고? 아 여보세요? 아 제가 소장을 받았는데요. 그 리스료를 연체했다고. 아, 허은수 씨? 아니, 리스료를 6개월 동안 계속 연체하셔가지고 저희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전 차를 리스한 적이 없는데요. 예?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그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 리스 하시고 연대 보증도 본인이 직접 썼잖아요. 그 신분증이랑 서류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설마 그게 다 사기였던 거가. 네, 지금 허은수 씨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리스 계약이 체결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김영국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도 지금 피해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아, 네. 드라마에서처럼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피해자와 캐피털 회사 사이에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관련 법령에 피해자만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아니라 자동차 리스 계약을 불법으로 해서 사기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 리스 계약이 어떤 건지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승용차 리스 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리스 계약하면은 뭐 자동차 빌려주는 계약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리스 계약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리스 계약은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대신에 특정한 자산을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리스 계약은 크게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네. 운용 리스는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설비나 자산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승용차 운용 리스라면 승용차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네. 이와 달리 금융 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특정한 재산, 여기서는 자동차죠. 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드라마에서 허은수 씨 이름으로 이루어진 리스 계약은 금융 리스인가요? 아니면 운용 리스인가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융 리스 계약이었습니다. 금융 리스 계약이었다. 자, 그런데 지금 실제 계약을 한 것은 피해자인 허은수 씨가 아니라 사기 가해자인 박영준 씨거든요. 근데 신분증 같은 것들을 전부 박영준 씨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리스 회사에서는 허은수 씨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 외양을 보인단 말이죠. 그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오. 지금 드라마를 보시면은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말은 실제 계약서 역시 전자문서로 주고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 적용되는데요. 그 법에 의하면 전자문서를 수신한 사람이 그 전자문서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람이 그 전자문서의 효력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전자문서를 받은 사람이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 명의자가 전자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이 되면 믿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당연히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처럼 비대면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
해야 실명으로 거래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해자인 박영진 씨는요, 피해자 헌수 씨의 신분증은 물론이고 휴대전화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서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뭐 공인인증서도 확인을 했고 본인 확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상세히 살펴보시면 허은수 씨 소유의 회사와 다준탁 캐피털 사이에 체결된 리스 계약, 네. 그리고 허은수 씨와 다준탁 캐피털 사이에 체결된 연대 보증 계약, 허은수 씨와 또 다른 모모 캐피털 사이의 리스 계약, 이렇게 세 개의 계약이 있습니다. 먼저 허은수 씨와 모모 캐피털 사이에 체결된 리스 계약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공인인증서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6월 9일 이전의 전자서명법에 의하면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명의자가 서명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서명 후에 전자문서가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본인 확인도 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은 공인인증서로 체결한 계약은 거의 무조건 효력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2020년 6월 9일 이전의 전자서명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2020년 6월 9일 이후에는 이 법이 변경이 됐다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당시 공인인증서는 말 그대로 국가기관인 정보통신과학기술부에서 인증해준 인증서였습니다. 네. 하지만 2020년 6월 9일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해 11월 10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예? 폐지가 되다니요. 저는 지금도 은행 거래할 때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공인인증서가 아닐 겁니다. 그건 아마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둘 중에 네. 하나일 것입니다. 예. 잘 아셔야겠네요. 예, 그런 전자인증서는 공인인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증서만으로 본인 확인이 되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야, 자, 왠지 그러면- 혼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잘못 아셨네요. 자, 그럼 변호사님, 본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예, 지금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본인 확인 방법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이것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본인 확인 방안입니다. 구체적인 본인 확인 방법은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려는 금융회사 등은 먼저 실명 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 통화, 인증서 같은 접근 매체 전달 과정에서 신분 확인 증표 확인,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생체 정보 이용 등 기타에 주관하는 방법 등 총 5가지 방법 중에서 2가지 이상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증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신분 확인 후 발급한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번호 등 타기관 확인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하는 등 다수의 개인정보를 검증하는 방법, 이 2가지 방법을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복잡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전자금융거래 이런 거 하기 힘들겠어요. 못 하겠는데요. 예. 자,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공인인증서로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리스 계약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돼서 본인이 연체된 리스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우업등의 등록 및 금융유효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리스 회사 같은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당사자가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거나 인터넷으로 직접 입력하게 하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네. 이 사건에서 허은수 씨가 그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을 위반하였어도 리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신분증도 그렇고 휴대폰까지 개통해서 너무 쉽게 건네준 게 은수 씨의 발목을 잡네요. 예. 자, 그러면 피해자 이 허은수 씨와 다준탁 캐피탈 사이에서는 연대 보증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요건 어떻습니까? 공인인증서로 체결이 됐으니까 연대 보증 계약도 유효한 계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증 계약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민법 제428조 2 제1항 단서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서면으로 작성된 보증의 의사 표시는 없고 전자문서인 보증 계약서만 있기 때문에
그 보증 계약의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는 말씀은 허은수 씨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다준다 캐피털과 허은수 씨 사이에는 보증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허은수 씨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허은수 씨와 모모 캐피털 사이 리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책임을 진다. 이 계약상의 책임을 말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까? 네, 이 사건에서처럼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가 얼마나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캐피털 회사 같은 여신 전문 금융기관과 대부업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금융거래법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적금 매치를 이용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체결했다면 금융회사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허은수 씨가 지금 신분증, 계좌, 휴대폰, 카드까지 건네줬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금융회사가 그 책임을 피해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약정이 없었습니다. 아유. 이게 안 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일반적으로 이런 리스 계약은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네. 이 사건 약관에 그러한 기재가 없었고 별도로 허은수 씨와 모모캐피털이 그런 약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은수 씨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피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또 당부에 한마디 더 해주시죠. 네, 드라마 사례에서 피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은 다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금융회사만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 그 부담을 다른 소비자나 정부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금융유저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신분증이나 적금 매체를 타인에게 쉽게 건네주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